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주택 경매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해 지방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경기 부진에 경매로 나오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지만 낙찰 비율은 하락해 주택 매매의 동맥경화가 더욱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중국 내 압류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17년 9,000채에 불과했던 압류주택은 2021년 18.6배인 16만 8,000채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38만 9,000채까지 증가했습니다. 주거용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경매도 지난해 기준 79만 6천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6.7% 증가한 수치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사람들이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중국 전역의 빈집이 4,100만 1억 3천만 채. 광둥성 사호관의 경우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빈집을 완판하려면 무려 11년 가까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푸젠성 진장 지역은 미분양 주택을 모두 파는데 106개월, 저장성 저우사는 85개월, 허난성 러양은 83개월. 이렇게 미분양을 해소해야 할 지역들은 중국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선정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 도시, 즉 일선 도시에서도 주택 재고가 쌓여 다 팔려면 평균 17개월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됐지만 현금 흐름 문제로 완공이 안 된 주택이다. 2016년 마지막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투기꾼들이 매입한 빈집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까닭에 실제 빈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면서 중국 전역이 란웨이러우, 즉 1년 이상 건설 중단된 아파트로 전락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빈집 문제는 전직 고위 관료가 지난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허컹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광둥성 둔관에서 열린 2023 중국 실물경제발전대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중국에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빈집이 넘쳐난다고 주장한다. 확실한 건 중국 인구 14억 명을 동원해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허컹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의 주택가격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광둥성 사호관입니다. 중앙정부가 미분양을 청산하라고 명령하자 이 지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역세권에 지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을 대상으로 지난 춘제 연휴 기간 고속열차역 주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아파트 판매에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광둥성 사호관에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팔려면 1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국 정부가 더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 부양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화웨이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에 대적한다던 화웨이까지 부품난에 빠져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컴퓨팅 부품 생산 문제를 겪으면서 화웨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동차 업체는 화웨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창안 자동차, 체리 자동차, 세레스 등인데요. 이 기업들은 그야말로 공장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들은 화웨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화웨이가 제조하는 전기차용 컴퓨팅 장치인 MDC812였습니다. 이 장치는 화웨이가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및 부품의 지배적인 공급업체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대표하는 기업인 화웨이조차 부품을 구하지 못해 거래처에 납품을 제때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급기야 중국에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노동자들은
의류공장과 수산물 공장 등의 시설을 점거하고 장기 임금 체납에 반발해 인질극까지 벌이다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주도자 200여 명을 송환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존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전혀 다른 노동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일탈은 개인적인 일탈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출신의 노동자들이 1000명 단위로 대거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의 손해를 직접 책임지라고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정권 통치 자금의 중요한 자금줄인 만큼 북한도 이번에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후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승리한 셈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마저 부품 부족에 시달리고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나오자 최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자치를 감춘 중국의 민병 조직 인민무장부가 중국 국영 기업들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민무장부는 일종의 민병 조직으로 마오쩌둥 집권 시기 정규군인 인민의 반공과 함께 군대 조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온 부대로 민병대를 연상케 하는 조직입니다. 마오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당 안팎에서 개인 숭배에 인민무장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점점 줄어 현재는 약 800만 명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이후로 사라지던 인민무장부가 갑자기 상하이 투자그룹에 설립되더니 우한에서는 우한농업그룹에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는 수력공사, 교통투자공사, 도시건설투자공사에도 설립됐습니다. 또한 장수성 하이안의 도시건설그룹, 네이머구의 먹류그룹에도 인민무장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국영기업에 인민무장부가 설치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국방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민무장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국민의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재난전염병을 통제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정도면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추세라면 국영기업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인민무장부가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법은 민병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 국영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지금 마오쩌둥 시대의 유산인 민병대와 유사한 예비군 부대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 악재가 겹친 중국이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주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사회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며 군이 지휘하는 기업 민병대를 기업에 심으면 소비자 불만이나 직원 파업 등 사회 불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민병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반란군으로 돌변하여 오히려 정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유기업의 군대 조직을 설치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국방개혁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시대에나 활개쳤을 인민무장부의 부활은 중국 당국이 사회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낄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소비 부진,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관계 및 남중국해 갈등 등 지정학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정치 일정인 양회가 3월 4일 개막합니다. 인민들은 양회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에게는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성장을 유지할 만한 좋은 선택지가 없다. 이번 양회에서 대규모 정책 공개는 없을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이 심각한 장기적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과거와 달리 양회를 앞두고도 이런 부정적인 예상들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이번 양회에서도 경기 진작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고작 내놓은 게 마오 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인민무장부 부활이냐 라고 한탄할 게 분명합니다. 21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전이 건설했던 에콰도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코커 COD요. SINCLAIA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구조물 등 여러 부분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댐의 벽과 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8개의 분배기 및 철제 터빈에서 7,600여 개의 균열이 확인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만 7천 개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댐의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붕괴 위기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1년 전 독일 회사를 지정해 1년 동안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독일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충재적인 부실 공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천적인 함량 미달인 부실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균열은 2부터 3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났는데 특히 38cm 크기의 균열들은 보는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붕괴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함량 미달이었고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최하급품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퍼넨도 센토스 에콰도르 전 에너지부 장관은 디아로 고디아이에로지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 건설사의 총체적인 부패 사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 SINOHYDRO에서 이율 6.9%에 빌려 중국 업체에서 건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됐는데 초기부터 문제점이 감리사로부터 지적되곤 했지만 중국 건설업체 측은 공사 중인 상암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초기부터 허술하게 공사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실 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수도 키토에 있는 산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에페스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암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몇 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부실 공사와 함량 미달 자재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WSJ는 에콰도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 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심각한 많은 균열을 발견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약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국가 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수천 개의 균열과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중단됐고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건설 중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이 발견되면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불법 건축이나 부실 공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빌딩 벽을 채우는 부실 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상상을 초월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창사의학원 2대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창사시 발표,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너진 건물은 건축 당시만 해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인 주상복합시설로 상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6층이었지만 2018년 8층으로 증축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건축물의 중량은 기초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로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경화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9의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업체가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초고층 75층 SEG 플라자가 설계상에 허용된 일정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던 건물인데 건물이 흔들린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 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의 우려의 목소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 무려 3,000세대의 아파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 토 기와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사고는 강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쭈니시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고 같은 해 9월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서는 멀쩡한 아파트의 2층에서 6층까지 순식간에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2016년에는 충과층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푸덴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0층의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산시 성림편시의 한 대형 식당의 붕괴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우시 시강로의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스완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000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퍼마 FENGHUA시에서는 5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저우 토목 및 건설인 연합의 부비서관 첸 XUWEI는 평화시 붕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슈웨이는 중국의 부동산 호암 기식 98,090년대에 건설된 대부분이 주택 건물들이 기준 이하의 품질로 부실 시공되었다며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고 실제 그의 예견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붕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부실 공사처럼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시 부실공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실공사는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부실공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 후 부실공사로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의한 일부 수리나 보완이 입주 초기에 있다는 말은 있지만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고 규격 외의 자재 사용이나 균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 등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 제대로 하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금 부과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재공사, 보완하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의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NAFTA 북미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잇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과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를 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10%에서 8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디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디램 역시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 거래업체 핀도도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